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61일차 국회직 8급 문제 13번부터 15번까지 오늘은 세 문제만 딱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신규 주제들, 선지들도 좀 까다로워서 이런 거 설명을 4개 다 하면 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이번 국회직 8급 문제들은 좀 문제의 양이 많은 것들은 제가 한 번에 3개씩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충분히 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킹과 킴벌리, 킹과 킴벌리의 조직 문화 유형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킴과 로버그 연구에 그 연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했었던 킴과 킴벌리의 연구여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합리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리적 목표 모형의 합리 문화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지의 내용들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해설지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초기 형성 단계에는 조직을 묶어주는 접착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죠. 굉장히 조직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성숙하고 쇠퇴의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조직 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조직 내부 구성원 간의 거래 관계 또는 조직 내부 환경과의 대응 관계 두 가지의 범주에서 조직 문화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조직 내부에 대한 구성원의 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환경적인 맥락은 조직 외부에 대한 환경적인 맥락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맞는 선지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래야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조직 내부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학자들, 그다음 조직 외부, 조직과 실제 환경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조직 문화의 유형화 기준을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어서 이번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번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조직 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인데 조직의 효과성의 여러 측면 중에 조직 몰입, 내가 조직에 얼마나 몰입하느냐, 내가 조직에 얼마나 지금 몰두해서 그 조직의 업무들을 진행하느냐, 이게 조직 문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3번이고요. 4번, 퀸과 킴벌리의 조직 문화 유형. 제가 여러분들 해설지에 조직 문화를 계층 문화, 그다음 발전 문화, 그다음 합리 문화, 그다음 집단 문화 이렇게 4개로 써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괄호를 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계층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계 문화입니다. 요 우리가 얘기하는 발전 문화가 혁신 문화고요. 합리 문화가 정말 알고 있는 합리 문화, 그리고 집단 문화. 요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다들 이 표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조직을 지향하느냐, 조직 내부의 인간을 지향하느냐. 지금 보시는 여기. 그죠? 자, 그 다음 통제 중심의 구조냐, 인간 중심의 구조냐, 유연성 중심의 구조냐, 죄송합니다. 유연성 중심의 구조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합리 문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문화, 발전문화가 되겠죠. 혁신문화. 그 다음 집단문화가 바로 여기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층, 위계적인 형태의 문화. 이렇게 얘기했더니 퀸과 로버그의 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설명한 건데 일단 퀸과 킴벌리도 너무 낯설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낯설다는 느낌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웠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합리 문화는 여기 있는 거니까 조직의 생산성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획이나 목표 설정, 통제 이런 거 하고요.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라든지 팀워크를 통한 참여,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집단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지금 보시는 안정을 지향하는 것은 안정에 대한 지향성을 계층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계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틀린 선지입니다. 요거는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퀸과 로버그의 모형에서 조금 더 모형의 내용을 확장시켜서 봤던 선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따져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쉽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요. 다섯 번째, 홉스테드. 권력거리, 개인 대 집단, 불확실성의 회피, 남성 대 여성, 장기 대 단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문화의 차원을 구분했죠.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인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가 더 느슨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오케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인데 사실 저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선지를 다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1번 선지 그리고 요거는 연습하기 위한 뉘앙스. 아, 이 내용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날아갔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다섯 번째 선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13번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들어갈까요?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전에 보지 않았었던 되게 특이한 표적 집단 면적 기법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되게 당황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절대 당황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정책 대한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대면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대면 토론하는 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죠. 델파이는 100%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니은요. 브레인스토밍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맞아요. 집단 토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평가, 금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표적 집단 기법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건 딱 지금 보시는 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이 여러분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거 볼 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디귿 세모 해놓고 넘어가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부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되죠. 포커스 그룹이에요. 훈련된 조사자가 포커스 그룹. 그죠? 소수의 응답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대화, 토론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실제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리얼 지명 반론자 기법.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을 지정해서 이들이 고의적으로 본래의 대안의 약점과 단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적해야지만 최종 대안의 효과성, 현실 적응성을 높일 수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미음입니다. 명목 집단 기법. 관련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대면으로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면으로 참여해서 근데 직접 보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아이디어를 다 제시한 다음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토론을 일반적으로 거치고요. 그 다음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대면 참여를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대면 참여가 필요한 게 아이디어 제시한 다음에 어쨌든 제한적인 아주 짧은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표결을 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 요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귿, 을리을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번 볼게요. 예상결정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 예상결정 이론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총체주의랑 점증주의 그리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정도 사실 2번과 3번만 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루빈 모형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정말 7급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국회직 8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항상 감안해 가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예산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산결정 이론은 예산 배분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 그 다음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치적인 측면이 좀 점증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주로 하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접근을 해야 포괄적, 분석적,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쇄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 모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으로 합리 모형이거든요. 모형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두 번째, 틀린 선지죠. 거꾸로 됐으니까 틀린 선지죠. 두 번째, 총체주의는 합리주의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얘예요, 얘. 자,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총체주의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딱 정해져서 목표가
현재 만들어졌다는 전제 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목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총체주의 예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점증주의 예산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점증은 예산이 늘 늘어나요. 그죠? 전년도 예산이 있다면 그 전년도 예산이 항상 플러스 알파 크기만큼 점증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예산을 긴축하기도 하고 확장시키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점증주의에 기반한 단절 균형 모형. 단절 균형 모형은 이전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단절 크기나 그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절적이잖아요. 점증적인 모형이 아니라 단절적인 모형이니까 결국 지금 있었던 예산의 형태와 그 다음에 예산의 형태에 분명히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예산 운영에 각기 다른 합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 균형, 예산 집행, 예산 과정, 5개의 과정의 흐름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완전히 단단한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합리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합리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던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의 정답은 5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2번 선지, 3번 선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5번은 그냥 외우는 느낌의 선지로. 아, 루빈이란 학자가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이라고 제가 숙련편하고요. 기본서 올인원 과정에서는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양한 예산의 과정의 흐름에서 각기 다른 합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감안하고 보시자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주제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는구나 이 정도의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